도시 외곽의 오래된 저택은 바람소리만 남은 채 조용했습니다. 2층 발코니에는 희미한 실내등이 새어나왔고 서리는 난간을 붙잡은 채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발밑에서 자꾸만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닥에는 비어있는 와인잔이 굴러 있었고 옷자락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어딘가를 바라보려 했지만 눈앞 풍경이 자꾸 겹쳐지며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난간 기둥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나무는 오래된 듯 삐걱거렸습니다. 서린이 중심을 잡으려 몸을 기울인 순간 기둥이 갑자기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서린의 몸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공중으로 떨어져 어둠 속 마당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이웃 박노인은 둔탁한 충격음을 듣고 놀라 저택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자 그는 급히 담장에 기대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노인은 상황을 설명하며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고 눈을 떼지 못한 채 마당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언덕을 올라오며 사이렌을 울렸고 구급대원들이 서린을 확인한 뒤 들것에 옮겼습니다. 서린은 희미한 호흡만 남아 있었고 얼굴 한쪽에는 피가 번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자 박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담장 너머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형사와 순경은 현장을 간단히 봉쇄하고 난간 부서진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형사는 파손 부위를 가까이서 살피며 자연스러운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순경은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발코니 쪽은 사각지대라 상황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더 조사해야 한다며 사진을 찍고 현장을 정리했고 저택은 다시 어둠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병실의 천장은 흐릿한 빛을 내며 조용히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리는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지만 익숙한 기억은 어디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있는 느낌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팔을 누르고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일정한 심박 소리가 규칙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갑게 스며들었고 서리는 자신이 왜 여기 누워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고 서린의 의식을 확인하며 퇴원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사는 남편이 곧 온다고 말했지만 서린은 그 말에서도 낯설미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유석이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걱정을 담고 있었지만 어딘가 마른 얼굴에는 미묘한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를 알아보려 애썼지만 기억 속 어딘가가 비어있는 듯 마음에 무거움만 남았습니다. 유석은 손등을 감싸 쥐고 상태를 묻다가 의료진과 더 상의하겠다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고 서리는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운이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유 없는 두려움에 시선을 창문과 문 사이로 번갈아 옮기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낯선 공간에 혼자 있다는 사실은 서린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한편 복도에서는 간호사 둘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조금 전 유석과 정장 차림의 여성이 병원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보호자 명단에도 없었고 병실 앞을 서성이며 들어가려 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은
혹시 환자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조용히 걱정을 나눴습니다. 복도 CCTV가 자꾸 오류를 일으킨다는 보고도 이날따라 반복되자 보안팀은 점검을 준비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는 병원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직원들은 서로 눈짓으로 그 기류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서린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아서 그녀는 이유 모를 불안 속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복도 끝에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 보였지만 확인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실로 작은 화분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서린은 발신자가 없다는 말에 이해하지 못한 채 꽃 사이를 살폈고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종이는 누군가 급히 남긴 것처럼 구겨져 있었고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펴보았습니다. 쪽지에는 짧고 간단한 문구 하나만 적혀 있었는데 그 말은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는 장난일 수 있다며 화분을 치우겠다고 했지만 서린은 이유 없이 쪽지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고 창밖 바람 소리마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서린은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느낌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며 불안한 그림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퇴원 허락이 떨어진 날, 서린은 여전히 흐릿한 기억을 붙잡지 못한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석은 서둘러 퇴원 수속을 밟고 그녀를 데리고 저택으로 향하는 차에 조용히 태웠습니다. 차창 너머 풍경들은 익숙한 듯 낯설었고 서린은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장면을 잡아내려 애썼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묵직한 정적이 맞이했고 대문을 지나자마자 서린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사고 전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2층 복도로 이어지는 계단은 서린이 본 적 없는 장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던 중 가구 뒤편에서 잔뜩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각을 집어들자 낯선 남성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인쇄된 사진 조각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없다는 사실을 듣고 서린은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목이 꽉 막힌 듯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석은 그저 가사도우미 최 씨가 개인 사정으로 급히 그만두었다는 짧은 설명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최 씨가 남긴 메모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엌 근처를 둘러보던 경비업체 직원이 저택 점검을 마무리하고 복도 센서 이상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직원은 최근 일주일 동안 새벽 시간대에만 반복적으로 센서가 작동했다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서린은 그 말에 잠시 귀를 기울이며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상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현듯 어두운 복도 끝이 다시 보이자 병실에서 느꼈던 알 수 없는 기운이 되살아났습니다. 유석은 센서 문제는 단순 오작동이라며 기술자를 불러 고치면 된다며 서린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잠긴 방 앞에서 서린은 걸음을 멈추고 안쪽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석은 이 방은 사고 이후 정리가 덜 되었고 현재는 위험하다며 문 손잡이를 막았습니다. 문은 묘하게 긁힌 자국이 있었고 누군가 급히 닫은 듯한 자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형성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거실에 앉아있던 서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표정을 바라보다 이 감정이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창문 틈이 파르르 떨리는 순간
2층에서 가벼운 움직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석이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가 확인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서린의 시선은 복도 끝 어둠 속에 잠시 스친 그림자를 떠올리며 깊은 불안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 폐창고에 도착한 서린은 낡은 건물 앞에서 한동안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펴봅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 나오는 먼지 냄새와 쇠 짖는 소리가 오래된 공간에 공포를 더했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내부로 들어섰고 바닥에는 오래된 종이 조각과 버려진 물건들이 난잡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낯익은 가방이 보이자 서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일기장, 오래된 USB, 그리고 잘 정리된 문서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린이 일기장을 펼치자 자신이 남긴 듯한 글씨가 있었지만 몇몇 페이지는 누군가 더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글 속에는 자신의 뒤를 누가 쫓고 있으며 집안 어딘가에서 은밀하게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 글자들을 읽는 동안 온몸에 차가운 전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낡은 휴대폰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전원이 켜지지 않아 USB에 연결해 데이터를 확인하자 복원된 통화 기록이 자동 실행되었습니다. 기록에는 유석이 모르는 번호와 수십 차례 통화한 흔적이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몇몇 기록은 사고 전날 밤까지 이어져 있었고 짧은 음성 메모 파일도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서린은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파일을 눌렀지만 메모는 절반만 들린 채 끊어졌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자신이었고 누군가를 두려워하며 무언가를 경고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다시 듣고 싶었지만 이미 손끝에서 기기가 미세하게 끊어져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기온이 갑자기 내려간 듯 서린은 귀 뒤로 싸늘한 바람이 스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창고 바깥에서 자갈 밟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서린은 손전등을 끄고 벽 뒤에 몸을 숨기며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창고 주변을 천천히 빙 도는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발걸음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고 마치 누군가 안을 확인하려는 듯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린은 자신이 가져온 가방을 단단히 쥐며 작은 소리 하나도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발걸음은 멀어졌지만 사람의 기척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듯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창고 뒤편 비상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서린은 곧장 큰 길로 뛰어가 택시를 잡아타며 뒤를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택시 문이 닫히는 순간 창고 근처에서 어둠과 섞여 있던 인물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인물은 서린이 기록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듯 짧은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이 아닌 계산된 침착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 희미한 불빛만이 흔들리는 가운데 바람은 오래된 문을 흔들고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택시는 빠르게 도시 방향으로 달려가며 서린의 불안과 충격을 함께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흐릿하게 지나갔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가방 끈을 꽉 붙든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자신이 이제 단순한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불안보다 더 깊은 공포로 변해 서린의 숨을 점점 더 가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경찰서 앞에 멈추자 서린은 심호흡을 몇 번 반복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꼭 쥔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담당 형사에게 폐창고에서 얻은 자료들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형사는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해외 계좌 거래 내역과 관련된 문서들을 발견하고 즉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는 서린에게 최근 금융수사부서와 함께 유석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서린은 뜻밖의 정보에 말을 잃었지만 자신이 잡아온 조각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사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서린에게 며칠간 안전한 곳에서 머무르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서린이 경찰서를 나서려는 순간 건물 밖에서 의심스러운 차량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며 그녀를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각적으로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 했지만 번호판은 가짜였고 차량은 곧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서린을 미행해 온 것 같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서린은 자신이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제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에 몸이 굳었습니다. 형사는 서린을 다시 불러 보호 조치를 논의하며 그녀의 동선과 일정 전부를 재정리했습니다. 이때 주민 제보 한 건이 급하게 들어왔는데 최근 며칠 동안 저택 주변에서 동일한 차량이 반복적으로 보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저택 인근 CCTV를 확보했지만 사각지대가 많아 차량의 이동 경로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유석이 연루된 조직적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범죄팀과 추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서 내부 공기는 급작스러운 긴장감으로 묵직해졌고 서린은 이 사건이 예상보다 훨씬 큰 그림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서린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순찰차를 배치했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서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 사고 전 기억의 조각들을 다시 꺼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떠오르는 장면은 모두 흐릿했고 단 하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감각뿐이었습니다. 차량은 곧 지정된 임시 숙소로 도착했고 서린은 자물쇠가 단단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경찰은 통신기기 점검을 마친 뒤 혹시 모를 추적을 대비해 임시 휴대폰을 그녀에게 지급했습니다. 숙소에 홀로 남은 서린은 창문 커튼을 닫으며 몸을 웅크려 앉았습니다. 방 안의 조명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얼어붙은 그림자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릴수록 서린은 더 강한 확신을 느꼈는데 자신이 겪은 추락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긴 계획 속 일부였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확대되자 은하는 점차 초조해졌고 결국 형사에게 연락해 조용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조사실에 앉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었고 손끝은 떨림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질문을 시작하자 은하는 사고 당일 저택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단순한 부탁 정도로 생각했던 일이 점차 통제 불가능한 계획으로 변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은하는 유석이 서린의 기억을 지우거나 흐리게 만들어 상황을 유리하게 조작하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형사는 진술을 적으며 유석의 금융기록과 별채 자료에서 발견된 내용들이 은하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석이 운영하던 별채에서는 서린의 통화 내역, 사진, 녹음 파일이 정리된 채 발견되었고 서린의 사고와 시간대도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 조사는 난간의 절단면이 자연 파손이 아닌 도구로 절단된 흔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유석은 조사실에서 모든 혐의를 부정하며 은하가 거짓말을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불안한 흔적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형사는 유석에게 해외 계좌와 관련된 금융 자료를 제시했으나 그는 단순한 사업 확장 과정이라고 무던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흐름이 사고 전후로 급격하게 변동된 점은 유석의 말과 맞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추가 자료 협조를 요청하며 유석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했고 분석팀은 즉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포렌식 전문가들은 삭제된 파일 중 일부가 설인의 사고 당일 새벽에 다급히 지워진 흔적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이 형사에게 전달되자 그는 유석의 알리바이를 다시 검토하고 관련 인물들의 동선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실 복도로 걸어 나온 형사는 사건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같은 시간 보호조치 숙소에 머물고 있던 설이는 경찰로부터 은하의 일부 진술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 속 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전달되는 내용은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설이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했던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안을 천천히 걸으며 그녀는 저택에서 느꼈던 작은 단서들이 서로 연결되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유석이 혹시라도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문을 닫아두었는데도 어딘가에서 차가운 기류가 스며드는 듯해 설이는 커튼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기분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진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진실은 설인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석은 공항 근처 도로에서 붙잡혔고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도 표정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등은 긴장을 감추지 못한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경찰은 여권과 현금 다발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조사실로 옮겨진 유석은 변호사와 함께 앉았지만 형사가 제시하는 금융거래 자료 앞에서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형사는 은하의 진술과 별채에서 발견된 자료들이 서로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하며 유석을 압박했습니다. 유석은 이를 모두 은하의 조작이라 주장했지만 설인의 사고 당일 시간대 기록은 이미 그의 알리바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별채에 설치된 개인 장비에서 유석의 지문이 확인됐고 녹음 파일에는 설인과 누군가가 크게 다투는 음성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음성 중 한 명이 유석임을 확인했으며 그 기록이 사고 전날 새벽에 저장된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형사는 유석에게 마지막 설명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설인에게 현장 검증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설인은 다시 저택을 찾았고 2층 발코니 난간 앞에서 몇 주 전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듯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형사는 난간 절단면을 보여주며 그것이 자연 파손이 아니라 도구를 이용한 절단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설이는 손목의 미세한 상처를 살피며 사고 당시 난간을 붙잡으려 했던 순간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복도를 걷는 동안 기술팀은 별채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토대로 저택 내부 동선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경비업체가 제공한 센서 로그와 주민, 제보는 유석이 고용한 사설 인력의 움직임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형사는 이를 근거로 유석이 설인의 사고를 계획했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설인은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겪은 모든 사건이 한 사람의 의도,
아래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했습니다. 저녁 무렵 경찰청은 유석을 정식 기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은하를 배신자로 몰아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증거의 방향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유석에게 살인미수와 불법 금융거래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은하는 공범이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리는 조사실 앞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며 긴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앞으로도 보호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 약속했고 일정 부분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느껴졌습니다. 저택을 떠나는 순간 서리는 창밖 어둠 속에서 오래전부터 자신을 지켜보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저택을 정리하던 서리는 서재 한가운데 서서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오래된 책장과 비어있는 서랍이 적막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일기장을 펼치자 마지막 장구석에 낯선 필체로 적힌 짧은 암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와 기호가 섞인 문장은 누구의 글씨인지 짐작조차 어렵고 급히 남긴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자 텅 빈 저택의 마당에서 낮은 소리가 일었고 서리는 그 의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기장을 닫으며 이 단서만큼은 직접 풀어내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새 아파트에서 맞이한 아침은 낯설지만 한결 가벼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건 기록과 USB 하나가 차분히 놓여 있었고 서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기억의 빈틈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두렵지는 않았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암호가 가리키는 끝을 찾기 위해 서리는 조용히 일기장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